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시작할게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이른 봄볕은 잔인하리만큼 투명했다. 그 빛은 거실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 한 톨까지 들춰내며 이제 막 성인이 된 손녀 서윤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서윤은 작은 손거울을 보며 서툰 솜씨로 눈가를 칠하고 있었다. 화장품 특유의 분내와 향긋한 장미향이 거실의 정적을 메웠다. 정희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바쁘게 살아온 지금 돌이켜보면 좋았던 기억이 더 많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하게도 쏜살같이 흘러 손녀가 커서 화장할 시점이 되니 이제야 내가 화장할 때가 되었다는 서글픈 자각이 불쑥 찾아들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윤의 눈썹 끝에 묻은 가루를 털어주었다. 아이의 피부는 각 구워낸 백자처럼 매끄럽고 탄력이 넘쳤다. 그 탄력은 빛을 흡수하지 않고 튕겨내며 생의 활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윤이 나가고 난 뒤 정희는 홀로 화장대 앞에 앉았다. 화장대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 한 명이 무표정하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가며 거울을 보는 시간은 고작해야 세수 후 로션을 바르는 짧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거울 속의 인물이 너무나 생경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은 마치 가뭄에 말라비틀어진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입술은 핏기를 잃어 거뭇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정희는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광대뼈 주위를 더듬었다. 피부 밑으로 느껴지는 딱딱한 뼈의 질감이 삶의 고단함을 증명하는 듯했다. 이 주름들은 언제부터 여기에 자리를 잡았을까? 문득 정희는 눈가의 가장 깊은 주름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그것은 35해 전 막내를 잃어버리고 사흘 밤낮을 길거리에서 헤매던 날의 고통이 새겨진 흔적 같았다. 또 다른 주름은 남편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친척 집을 전전하던 날의 수치심이 눌러앉은 자리였다. 거울 속의 얼굴은 단순한 신체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희가 견뎌온 세월의 굴곡을 그대로 옮겨놓은 입체적인 지도였다. 정희는 서윤이 남기고 간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질색했을 진한 붉은색이었다. 그것을 입술에 대려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거울 속의 노파는 비웃는 듯했다. 이제 와서 무엇을 가리려 하느냐는 조롱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정희는 립스틱을 내려놓고 찬찬히 자신의 얼굴을 다시 살폈다. 주름 사이사이에 고인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키워내며 지었던 환한 미소의 잔상이 눈꼬리에 머물러 있었고 고된 노동 뒤에 찾아온 성취감이 미간의 단단함 속에 숨어 있었다. 노화라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기록이었다. 정희는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아냈다. 비록 화려한 색조는 얹지 못했지만 거울 속의 낯선 방문객이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오래된 벽장의 깊숙한 곳에서 정희는 묵직한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자는 좋기 수십 년은 그 자리에 머물렀을 터였다. 상자 귀퉁이에는 연지라는 빛바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정희의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그리고 정희에게 물려주었던 유물과도 같은 연지함이었다. 상자를 열자 매캐한 먼지 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오래된 기름향이 배어나왔다. 그 안에는 요즘 아이들은 알지도 못할 딱딱하게 굳은 분태와 천연, 안료들이 담긴 작은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정희가 평생 잊으려 애썼던 빛바랜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정갈한 붓글씨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기엔 지나치게 담백하고 격렬하기엔 너무나 애틋한 문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색채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길 바랍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정의를 살림꾼으로만 알았지만 결혼 전에 그녀는 캔버스 앞에서 밤을 지새우던 화가 지망생이었다. 이 편지는 그녀의 재능을 유일하게 알아봐 주었던, 그러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소식이 끊긴 익명의 후원자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정희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다.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남편은 정희의 그림 도구들을 사치라 여겼고 자식들은 엄마의 손이 오직 밥상을 차리는 데만 쓰이는 줄 알았다. 정희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화가라는 이름을 지우고 살았다. 연지함 속에 꿈을 가두고 봉인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누구나 가슴속에는 타인에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보여주지 않는 자신만의 불꽃을 품고 산다는 것을. 그 불꽃은 세월의 풍파에 흐려질지언정 결코 꺼지지 않았다. 정희는 굳어버린 안료병을 하나씩 꺼내어 화장대 위에 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얼굴을 치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마법의 열쇠였다. 편지의 발신인은 정희의 삶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정희가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불러내던 위안이었고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준 가상의 도피처였다. 정희는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이 비밀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그것은 정희가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정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연지함의 봉인이 풀리는 소리는 정희의 다쳤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녀는 마른 붓을 들어 굳어버린 물감을 조심스럽게 긁어내 보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채웠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색하겠다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의 윤곽이 조금씩 뭉개지기 시작했다. 안경을 닦아보아도 소용없었다. 그것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의 지우개가 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정희는 방금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열쇠의 행방을 찾지 못해 집안을 헤맸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주전자가 새카맣게 타들어갈 때까지도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경도 인지장애. 의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정희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공포가 엄습했다. 자신이 쌓아온 수십 년의 기억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를 잠식했다. 역설적이게도 명확한 단어와 최근의 사건들은 사라져갔지만 오감의 기억은 더욱 날카롭게 살아났다. 주전자가 타는 냄새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마솥에 누룽지를 눕게 하던 시골집의 향취를 불러왔고 서늘한 바람이 피부에 닿으면 처자들을 낳던 겨울밤의 향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정희는 당혹스러웠다. 현재의 밑그림은 흐릿해지는데 과거의 채색은 오히려 선명해지는 기현상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로 했다. 자신의 무너짐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아 기억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의식을 시작했다. 그녀는 화장을 하며 자신의 얼굴 부위마다 이름을 붙이고 사건을 대입했다. 이마는 부모님의 선산, 눈썹은 남편과 처음 걸었던 덕수궁 돌담길, 입술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던 순간들. 화장은 더 이상 미용이 아니라 기억의 요새를 싸는 작업이었다.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정희의 손놀림은 더욱 세밀해졌다. 눈꺼풀 위에 옅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사라져가는 자아의 경계선을 확인했다.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붓을 쥐는 감각, 분첩이 피부에 닿는 촉각, 향기로운 가루가 콧등을 스치는 후각이 그녀를 현재에 붙들어 매주었다. 가끔은 환각처럼 과거의 인물들이 거울 속에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마주할 때면 정희는 붓을 멈추고 한참을 응시했다. 꿈 많던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 소녀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무어라 말할까. 정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다시 눈을 크게 떴다. 밑그림이 흐려진다면 그 위에 더 진한 색을 덧칠하면 그만이었다. 기억의 소멸은 막을 수 없어도 그 기억이 남긴 감정의 질감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정희는 다짐했다.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은 비로소 아름다워진다는 역설을 그녀는 무너져가는 정신의 틈새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손녀 서윤의 결혼을 앞두고 온 집안이 분주했다. 정희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왔던 예물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주셨던 비치 가락지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정희는 서윤을 방으로 불렀다. 아이의 얼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희는 그 눈부신 젊음 뒤에 숨겨진 삶의 고단함을 벌써 걱정하고 있었다. 서윤에게 보석을 건네주며 정희는 애써 담담한 척 조언을 건넸다. 사람 사는 게 이 보석처럼 반짝이기만 하는 건 아니란다. 때로는 빛을 잃고 탁해질 때도 있겠지. 그럴 때 이 가락지를 보며 할미를 생각하렴. 그때 방문 앞에 서 있던 며느리 해숙과 시선이 마주쳤다. 해숙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고부라는 이름으로 엮여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해숙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정희가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는 고독에 침잠해 있듯 해숙 역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는 고독을 견디고 있었다. 해숙은 서윤이 나간 뒤 정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거 알아요. 저한테는 숨기지 마세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이미 공유되고 있었다. 해숙은 정희가 태운 주전자를 몰래 버렸고 거꾸로 신은 신발을 조용히 바로 놓아두었으며 엉뚱한 대답을 해도 모른 척 맞장구를 쳐주었던 것이다. 여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라는 숙명으로 이어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흐르고 있었다. 정희는 해숙의 손을 꽉 쥐었다. 거칠고 마디 굵은 해숙의 손등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다. 분칠로 가리고 싶었던 치부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미 다 보이는 투명한 유리벽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정희와 해숙은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정희는 해숙의 얼굴에 남은 기미와 잔주름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이 겪어온 길을 해숙도 똑같이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화장품을 나누었으며 서로의 얼굴에 쌓인 세월을 어루만졌다. 두껍게 바른 분칠은 진실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한 연고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두었던 각자의 슬픔이 비로소 햇빛 아래로 드러났고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정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기억이 사라지는 공포보다 더 큰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해였다. 정희의 증세는 조금씩 깊어졌다. 이제 그녀는 낮과 밤을 혼동하기도 했고 집안에서도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해 헤매곤 했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정희가 결코 놓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집안 곳곳에 숨겨둔 자신의 그림들이었다. 달력 뒷장, 신문지 귀퉁이, 심지어는 벽지 안쪽에도 그녀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그것들은 꽂히기도 했고 정체 모를 추상적인 선이기도 했으며 누군가의 얼굴이기도 했다. 정희에게 그 그림들은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아두는 닻이었다. 어느 날 오후 대청소를 하던 가족들이 정희가 숨겨둔 그림 더미를 발견했다. 거실 소파 밑에서 책장 뒤편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백 장의 그림들 앞에서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것이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증거라며 슬퍼했다. 며느리 해숙조차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들에게 그것은 무너져가는 노파의 광기 어린 흔적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희는 당당했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가족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내 병의 증거가 아니다. 내 인생의 완성이다. 정희는 가족들에게 그림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록 단어는 가끔 막히고 문맥은 엉켰지만 그림 속에 담긴 감정만큼은 명확했다. 이 붉은색은 처세를 가졌을 때의 설렘이고 이 검은 선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상실감이라고. 그녀는 집안 전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들었다. 가족들은 처음으로 정의가 아닌 한 명의 예술가로서의 그녀를 마주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서 침해. 환자로 분류되었던 정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삶을 가장 주체적으로 정의하는 창조주였다. 가족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정의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지 그녀의 내면에 이토록 거대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림들을 벽에 붙였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생애 마지막 전시회였다. 관객은 단 몇 명뿐이었지만 그 울림은 어떤 거대한 미술관보다 컸다. 정의는 깨달았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채색하고 완성하는가가 본질이라는 것을. 정의는 환하게 웃었다. 거울 속 노파가 아닌 꿈을 이룬 화가의 미소였다. 전시회 소동이 있은 지 며칠 뒤 정의에게 믿기지 않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젊은 시절 연지암 속 편지를 보냈던 후원자의 행방에 관한 연락이었다. 그 연락은 어느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었다. 정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를 만났다. 그 후원자는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지만 죽기 직전까지 정의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그녀의 이름으로 된 미술관 설립 기금을 신탁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전쟁 후 정의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그녀가 언젠가 다시 붓을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유산을 남겼다. 정의는 그 미술관을 방문했다. 숲속에 자리 잡은 작고 아름다운 건물 입구에는 정의의 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작품이 단 한 점도 없었지만 비어있는 벽들은 정의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정의는 그곳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삶에 찍혔던 낙인은 꿈을 포기한 여자라는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아름다운 가능성의 낙인이었음을. 진심으로 뿌린 예술의 씨앗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뜻밖의 꽃으로 피어났다. 미술관의 관장은 정의에게 전시를 제안했다. 선생님, 비어있는 이 공간을 선생님의 인생으로 채워주십시오. 정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연지암 속에 가두어 두었던 불꽃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타오르려 하고 있었다. 기억은 자꾸만 흐려져 갔지만 이 소식은 정의의 뇌리에 강렬한 낙인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미술관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첫사랑이나 후원자에 대한 연정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었다. 그녀는 남은 여생을 이 미술관에서 보내기로 했다.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정의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정의는 자신의 낡은 연지암과 화장 도구들을 챙겨 미술관으로 향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었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결국 도착지는 정해져 있었다. 정의는 미술관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고 자신의 제자리는 바로 이곳, 색채와 빛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드디어 서윤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정의는 미술관 한쪽 방에서 평생을 준비해온 마지막 화장을 시작했다. 오늘은 그녀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녀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날이었다. 거울 앞에는 최고급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지만 정의는 굳이 낡은 오동나무 연지암을 열었다. 말라붙은 연지에 물을 섞어 정성스럽게 입술을 칠했다. 그것은 산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이자 곧 다가올 이별을 준비하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화장을 마칠 무렵 정의의 시야가
갑자기 맑아졌다. 마치 마지막 불꽃이 꺼지기 전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주름진 노파가 없었다. 그곳에는 하얀 캔버스 앞에서 희망에 부풀어 있던 20살의 정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소녀에게 눈짓했다. 고생했다. 참으로 잘 견뎌냈다. 정희는 서윤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희의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모습에 쏠렸다. 정희는 그 시선을 즐겼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자신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육신이라는 무거운 옷을 한 겹씩 벗어 던지는 기분이었다. 오늘 그녀가 한 화장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가장 화려하게 준비한 영혼의 수위였다. 정희는 손녀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비로소 자신의 모든 소명을 다했음을 직감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문을 여는 과정일 뿐이었다. 정희는 식장을 빠져나와 미술관 정원에 앉았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에 묻은 연지 자국을 보았다. 이 색깔은 이제 곧 바람에 씻겨나가겠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색채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화장은 끝났고 무대의 막은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과 화해하며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잠이 들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정희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 그녀가 머물던 미술관 방에는 단촐한 유품 몇 가지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연지함만이 남았다. 가족들은 그녀의 마지막 일기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치매와 싸우며 적어 내려간 빗둘빗둘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기억은 나를 배신했지만 사랑은 나를 지탱했다. 너희의 얼굴을 잊어도 너희를 안았을 때의 온기만큼은 내 영혼에 새겨져 있단다. 정희가 남긴 것은 그림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가꾸며 인생을 아름답게 보는 법을 가족들에게 몸소 보여주었다. 며느리 해숙은 정희의 화장대를 물려받았다. 그녀는 정희가 썼던 붓을 들며 시어머니의 고독과 열정을 동시에 느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림들을 모아 정식으로 추모 전시회를 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림들 속에서 한 여인의 일생을 넘어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가 품고 살았던 비밀스러운 꿈을 발견했다. 미술관 정희의 뜰에는 사시사철 꽃향기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찾기도 하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내기도 했다. 정희의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지만 그녀가 남긴 인생의 농도는 갈수록 짙어졌다. 한 사람의 인생이 사라져도 그가 남긴 사랑의 향기는 공간에 머물며 살아남은 자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정희는 죽음으로써 증명해 보였다. 서윤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할머니의 미술관을 찾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생전 마지막으로 칠해주었던 눈썹의 감촉을 떠올렸다. 이제 서윤은 화장을 할 때마다 거울 속에서 할머니를 보았다. 그것은 유전적인 닮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숭고한 태도의 전수였다. 정희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향기로 채워져 있었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빠르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채색한 삶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명작으로 남는 법이었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다음 편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